당신은 혹시 거울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저 사람은 누구지? 내가 알던 나는 어디로 간 걸까? 아침마다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늘 하던 대로 말하고 웃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선 이상한 공허함이 자라나고 있다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건 외로움과는 다릅니다.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어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도, 할 일이 가득해도 느껴지는 그 낯선 감각. 마치 내가 아닌 누군가의 삶을 대신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무언가 중요한 것의 문턱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이것을 인생의 정오라고 불렀습니다. 태양이 가장 높이 떠올랐을 때, 그림자가 가장 짙어지는 그 시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안정되고 자리 잡은 것처럼 보일 때, 바로 그때 내면에서는 가장 큰 질문들이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나는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전부인가? 나는 누구인가? 오늘 우리는 함께 그 질문들 속으로 걸어 들어가 보려 합니다. 편안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진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당신 자신과의 진짜 만남이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어린 시절부터 배웁니다. 착한 아이가 되는 법, 예의 바른 사람이 되는 법, 사회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맞춰가는 법. 딸로서, 학생으로서, 며느리로서, 엄마로서, 직장인으로서. 우리는 수많은 역할을 배우고 익히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역할들을 너무나 열심히, 너무나 완벽하게 해내려고 애쓰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역할들 뒤에 진짜 나는 어디에 있는 걸까?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가면을 씁니다. 아침에 일어나 화장을 하고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 상황에 맞는 가면을 선택해서 씁니다. 직장에서 쓰는 가면, 친구들 앞에서 쓰는 가면, 가족 앞에서 쓰는 가면,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회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요. 문제는 그 가면을 너무 오래 쓰고 있다 보면 어느새 가면과 얼굴이 붙어버린다는 겁니다. 가면을 벗으려 해도 벗겨지지 않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가면 아래에 진짜 얼굴이 있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진짜로 좋아하는 게 뭔지, 진짜 당신은 어떤 사람인지, 모든 것이 흐릿해집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관계를 중시하고, 조화를 중요하게 여기고, 남에게 폐 끼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 속에서 나보다는 우리를, 개인보다는 가족을, 내 감정보다는 분위기를 먼저 살피도록 배웁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10년, 20년, 30년. 어느덧 중년이 되어 뒤돌아보면 내 삶인 것 같으면서도 내 삶이 아닌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아이들을 키우느라, 남편을 뒷바라지하느라, 시부모님을 모시느라, 직장 일을 해내느라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문득 아이들이 다 컸을 때, 혹은 은퇴를 앞두었을 때,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덩그러니 홀로 남겨진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제야 깨닫습니다. 나는 평생 모두를 위해 살았지만 정작 나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다는 걸. 이것이 바로 중년의 위기입니다. 융은 이 시기를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가
세상 속에서 자리를 잡고 역할을 해내는 시기였다면 후반부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짜 나 자신을 찾아가는 시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전환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다시 돌아보고 때로는 무너뜨리고 새롭게 세워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래된 집을 리모델링하는 것과 같습니다. 살면서 조금씩 이어붙이고 덧대어 온 것들을 전부 걷어내고 기초부터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먼지가 날리고 소음이 생기고 불편함이 따릅니다. 하지만 그래야만 진짜 튼튼하고 내게 맞는 집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두려워합니다. 지금까지 익숙했던 것들을 놓아야 한다는 게 무섭고 새로운 나를 마주한다는 것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 살아갑니다. 속으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면서도 겉으로는 괜찮은 척합니다. 아무 문제 없는 척, 행복한 척, 만족하는 척. 하지만 밤이 되면 잠이 오지 않고 아침이 되면 일어나기가 힘들고 무엇을 해도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융은 이런 상태를 신경증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단순히 병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혼의 신호라고 했습니다. 내면의 진짜 나, 그동안 억눌려 있던 진정한 자아가 이제 나오고 싶다고, 들어달라고, 살아내고 싶다고 보내는 신호라는 겁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증상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울증이 될 수도 있고, 불안장애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신체적인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신호에 귀 기울이고 용기를 내어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한다면 비로소 치유의 길이 열립니다. 융은 이것을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집단의 기대나 사회적 역할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 온전한 나, 통합된 나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의 첫걸음은 그림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림자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어둡고 무서운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기 말한 그림자는 그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모습, 감추고 싶은 면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면서 억눌러 온 분노, 이기적인 욕망, 질투심, 게으름, 두려움. 이런 것들이 모두 그림자 속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누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늘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챙기고 자신의 불편함은 참는 사람. 주변에서는 당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합니다. 하지만 당신 마음속 깊은 곳에는 화가 쌓여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해야 하지? 왜 아무도 내 힘듦은 몰라주지? 나도 가끔은 이기적으로 굴고 싶은데 이런 감정들이 바로 그림자입니다. 당신은 이것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사람은 그런 감정을 느껴서는 안 된다고 배웠으니까요. 그래서 억누르고 무시하고 없는 척합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무시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튀어나옵니다. 사소한 일에 폭발하거나 엉뚱한 사람에게 짜증을 나타내거나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를 비난하게 됩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그림자를 억압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 큰 힘을 갖게 된다고. 하지만 그림자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 안에 갇혀있던 에너지가 해방된다고 말입니다. 당신이 억눌러온 분노 속에는 사실 당신의 힘이 숨어 있습니다.
경계를 지키고 부당함에 맞서고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 당신이 감추려 했던 이기심 속에는 자기 돌봄의 필요성이 숨어 있습니다. 나도 소중하다는 것, 나의 필요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림자 작업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마주한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나,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던 나와는 다른 모습을 인정해야 하니까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때로는 죄책감이 듭니다. 하지만 융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림자를 통합하지 않고서는 결코 온전해질 수 없다고. 빛만으로는 완전해질 수 없고 어둠도 받아들여야 비로소 전체가 된다고. 한국에는 음과 양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를 완성시키는 관계입니다. 낮이 있어야 밤이 있고 밤이 있어야 낮이 의미를 갖습니다. 뜨거움과 차가움, 단단함과 부드러움.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며 조화를 만듭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밝은 면만 강조하고 어두운 면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균형을 잃은 것입니다. 진정한 조화는 양쪽을 모두 인정할 때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림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을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상황이 당신을 유난히 불편하게 만드나요? 어떤 행동을 보면 참을 수 없이 화가 나나요?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강하게 반응하는 것은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그림자를 투사하는 것이라고. 다른 사람의 이기심이 참을 수 없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 억눌린 이기심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나약함이 답답하다면 당신이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똑같다니, 나도 저런 면이 있다니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성장의 기회입니다. 타인을 비난하는 대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 완벽한 척하는 가면을 내려놓고 불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림자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은 꿈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융은 꿈을 무의식이 보내는 편지라고 했습니다. 깨어있을 때는 의식이 통제하고 검열하지만 잠들었을 때는 무의식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속에서는 평소에 억눌러둔 감정들, 인정하지 않던 욕망들, 두려워하던 것들이 상징적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모든 꿈이 깊은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꿈, 강렬한 감정을 일으키는 꿈, 깨고 나서도 오래 기억에 남는 꿈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꿈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억나는 대로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반복되는 이미지, 상황, 감정들. 그것들이 당신의 무의식이 전하려는 메시지입니다. 예를 들어 계속 쫓기는 꿈을 꾼다면 당신이 현실에서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떤 감정, 어떤 현실, 어떤 선택으로부터 집이 무너지는 꿈을 꾼다면 당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정체성이나 삶의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같은 상징이라도 사람마다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꿈이 당신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가입니다. 그림자 작업을 하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직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혐오에 빠질 수도 있고 절망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못된 사람이었구나.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자기 연민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의 모든 면,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모두 품을 수 있는 따뜻한 마음.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듯 자신의 그림자도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 나도 화가 날 수 있지. 나도 질투할 수 있어. 나도 때로는 이기적일 수 있고 약할 수 있어. 그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이렇게 자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타인에 대한 판단도 줄어듭니다. 내 안의 어두움을 인정하니 다른 사람의 어두움도 이해하게 됩니다. 누구나 힘들 때가 있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그러면서 관계가 달라집니다. 더 진실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인간적이 됩니다. 융의 개성화 과정에서 그림자 작업 다음에 오는 것은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만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반대 성별의 에너지입니다. 남성 안에는 여성적인 면이 있고, 여성 안에는 남성적인 면이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인정하고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엄격하게 구분해 왔습니다. 남자는 강해야 하고,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되고, 경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여자는 부드러워야 하고, 희생적이어야 하고, 타인을 돌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고정관념은 우리를 반쪽짜리 인간으로 만듭니다. 남성은 자신의 연약함, 부드러움, 돌봄의 능력을 억누르고, 여성은 자신의 강인함, 주장력, 야망을 숨깁니다. 진정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이 양쪽 에너지를 모두 인정하고 통합해야 합니다. 여성이라고 해서 항상 부드럽고 수용적이기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강하게 경계를 그을 수도 있고, 자신의 욕구를 분명히 말할 수도 있고, 야망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남성이라고 해서 항상 강하고 논리적이기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약함을 보일 수도 있고,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고, 타인을 돌보는 따뜻함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그래야 진짜 자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느끼고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개성화의 핵심입니다. 집단의 기대에서 벗어나 나만의 고유한 개인이 되는 것, 이 과정은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집단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안전함을 포기하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모두가 하는 대로 따라가면 편합니다. 비난받을 일도 없고, 외톨이가 될 일도 없고, 선택의 부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자기 자신을 잃게 됩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단 속에 안전하게 머무는 것과 진정한 개인이 되는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선택을 두려워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관계를 중시하고 소속감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만 다르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외톨이가 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될 때 역설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다고. 왜냐하면 가면을 쓰고 만나는 관계는 표면적일 수밖에 없지만 진실한 모습으로 만나는 관계는 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과 그런 관계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당신의 진실한 모습을 불편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당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진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훨씬 더 의미 있고 충만할 것입니다. 개성화 과정의 정점은 자기, 즉 참된 자아를 만나는 것입니다. 윤군 자기를 인격의 중심이자 전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나라고 생각하는 자아는 사실 의식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 아래에는 훨씬 더 크고 깊은 무의식이 있습니다. 자기는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성입니다. 자기를 만난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체험입니다. 깊은 명상을 하거나 꿈을 통해서 혹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자기와 마주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은 느낌,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나는 괜찮다는 깊은 확신, 평화롭지만 생동감 있고 고요하지만 충만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와야 하고 다시 역할을 해야 하고 세상의 요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번 자기를 경험하고 나면 무언가 달라집니다. 더 이상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힘들 때, 혼란스러울 때, 길을 잃은 것 같을 때 그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융의 심리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어쩌면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완벽해지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어두움을 인정하고 모순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인간이라고, 그것이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빛과 어둠, 강함과 약함, 선함과 악함을 모두 가진 복잡한 존재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은 평생 계속됩니다. 한번 깨달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자신을 관찰하고 자신과 대화하고 자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진전이 있는 것 같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습니다. 나선형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같은 문제를 만나더라도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조금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만나게 됩니다. 융은 개성화를 산을 오르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정상에 올랐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산은 계속 그곳에 있고 우리는 계속 올라갑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길을 잃고 때로는 다시 내려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걷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장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외부를 향하라고 요구합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성취하라고 말합니다. SNS는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삶을 보여주며 우리의 삶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광고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이 제품을 사면 행복해질 거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융은 정반대 방향을 가리킵니다. 안으로 가라고, 깊이 들어가라고, 자신의 내면을 탐험하라고 말합니다. 진짜 보물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다고. 당신이 찾고 있는 평화, 충만함, 의미는 더 많은 성취나 소유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만남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외부 세계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은둔자가 되라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면이 충만할 때 외부 세계와의 관계도 더 풍요로워집니다. 타인의 인정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고 싶어서 일할 수 있고,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함께하고 싶어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불안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풍요로움을 나누기 위해 베풀 수 있습니다. 융의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자주 만나게 되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동시성입니다. 겉으로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깊은 의미가 있는 일치.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거나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데 우연히 책에서 답을 발견하거나 꿈에서 본 상징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경험 말입니다. 융은 이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의미 있는 우연이라고 했습니다. 무의식이 외부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깊이 무언가에 집중하거나 진정으로 필요로 할 때 우주가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신비주의처럼 들릴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합니다. 이것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만 설명하려 하거나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한다면 동시성을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상의 사소한 일들,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에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내면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의식의 언어를 이해하고 상징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의 전통에도 이와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인연, 운명, 하늘의 뜻. 우리 조상들은 모든 만남에 의미가 있다고 믿었고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뜻을 읽으려 했습니다. 점을 보거나 꿈을 해몽하거나 자연의 징조를 살피는 것도 모두 같은 맥락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과의 연결, 더 큰 전체와의 소통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이런 것들을 미신이라고 치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융은 이런 전통적 지혜들 속에 심오한 심리학적 진리가 담겨 있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의 무의식은 수천 년에 걸쳐 형성된 것이고 그 안에는 인류가 축적해온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신화, 전설, 종교, 민담. 이 모든 것들이 인간 심리의 보편적 패턴을 보여줍니다. 융은 이것을 집단 무의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무의식의 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원형이라 불리는 보편적 상징들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영웅, 현자, 그림자. 이런 원형들은 시대와 문화를 넘어 모든 인류의 이야기 속에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한국의 신화와 전설 속에도 이런 원형들이 가득합니다. 단군 신화는 하늘과 땅의 결합, 신성과 인간의 통합을 이야기합니다. 파리대기는 희생과 구원, 죽음과 재생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춘향전은 순수한 사랑과 시련, 그리고 최종적 승리의 패턴을 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심리의 깊은 진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에 감동하고 공감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를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집단 무의식 속에 원형이 울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깊이 감동받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것을 이해하면 자기 치유에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신화적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시련은 영웅의 여정에서 어떤 단계일까? 내가 만난 이 사람은 내 인생 이야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보면
개인적인 고통이 보편적인 인간 경험의 일부가 되고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것, 이것도 지나갈 것이고 이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것, 이제 천천히 마무리를 향해 가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융의 심리학을 통해 긴 여행을 했습니다. 페르소나에서 시작해 그림자를 만나고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통합하고 마침내 자기에 이르는 여정.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쯤 와 있나요? 아직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그림자를 마주하기 시작했나요? 혹은 이미 자기를 향한 여정을 걷고 있나요? 어디에 있든 괜찮습니다. 각자의 속도가 있고 각자의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정직한 것,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비전은 당신의 마음이 명료해질 때만 선명해진다고. 밖을 바라보는 사람은 꿈꾸고 안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깨어난다고. 우리 대부분은 평생 밖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 사회의 요구, 외부의 성공. 하지만 진정한 깨어남은 안을 들여다볼 때 시작됩니다. 그 여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두렵고 외롭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마주하는 것, 지금까지 쌓아온 정체성을 내려놓는 것, 익숙한 것들과 이별하는 것, 모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 자기 자신에게 정직할 수 있는 자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 융의 심리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희망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두워 보여도 그 안에 의미가 있고 성장의 가능성이 있다는 희망.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 모든 시련, 모든 혼란은 헛된 것이 아니라 더 온전한 자아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희망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여정을 걷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해 문화를 넘어 모든 인간은 같은 질문을 안고 살아갑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가? 이 질문들과 씨름하는 것 자체가 인간다움의 증거입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세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용기, 진실과 마주하는 용기,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 그 용기가 당신을 진정한 자기 자신에게로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은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이 평생 찾아 헤매던 평화, 충만함, 의미를. 그것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단지 찾아보지 않았을 뿐.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아니면서 동시에 내가 아닌 것보다 더 나이다. 이 역설적인 말은 자기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나라고 생각하는 것, 자아는 사실 진짜 나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 있는 더 큰 나, 자기를 발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에게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 안에 심어진 작은 질문, 작은 의심, 작은 호기심, 그것이 자라나 언젠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혹은 이미 당신 안에서 시작된 변화를 이 시간이 확인해주고 격려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개성화는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자신과 만나고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과정.
그 과정 자체가 삶이고 그것이 의미입니다. 당신의 여정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긴 여행 끝에 자기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당신이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찾던 모든 것이 이미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당신은 이미 충분했고, 이미 온전했고, 이미 사랑받을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단지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을